자, 봅시다. 첫 번째 선사시대부터 단원별 문제고요. 160번까지 있죠. 그럼 우리 40문제씩 풀면 되겠네요. 망했네. 사실 40문제 풀기 되게 힘들거든요. 막 풀어야 되거든. 자,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단원별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문제 풀다가 만약에 잘 모르는 파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기본서 확인하시는 것까지가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답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문제풀이 수업에서 답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나 여러분이 문제에서 풀 때 내용들 있죠.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딱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1번은 알겠는데 나머지 4번은 뭐 예를 들면 보통 그렇잖아요. 4개 지문이 있으면 그 중에서 2개는 알겠는데 2개는 모르겠다. 2개는 헷갈린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지문을 내가 3개는 아는데 1개는 모르겠다. 그런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서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데까지가 공부지 여기서 답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무조건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 지식이나 말하자면 이제 바탕에 있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하긴 할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야 되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1개라도 더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1개가 사실 미묘한 차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건 사실 어차피 틀릴 거니까 모르는 거나 제가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겠지만 꼭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가 이번 수업 시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선사시대부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적은 그랬죠. 구석기 시대 유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의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가볍게 생각 날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어디예요? 연천 전곡리 유적.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면서 자,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집게가 나왔다는 게 바로 모비우스의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이 모비우스의 학설은 파기돼 버렸죠. 모비우스의 학설을 파기시킨. 자, 모비우스의 학설이 파기된 그 유적이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 여기다 써볼까요? 자, 모비우스의 학설이 폐기되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알려진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된 이후에는 그 뒤로 아시아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유럽과 똑같이 말하자면은 같은 문화가 등장을 하는 거죠. 비슷비슷한 문화들이. 그게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 전기 유적이다. 자,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구석기 전기 유적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당연히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유적들 한번 볼까요? 공주, 석장리 유적.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를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이고, 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죠. 자, 남한 최초 발굴,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 물론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죠.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구석기 유적이 나왔었으나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죠. 하지만 그건 일제시대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남한 최초의 유적이 발견되죠. 1960년대에. 1960년대에 남한에서 처음 나왔고, 자, 여기서 12개의 문화층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자, 12개의 문화층이라고 해서 원래 구석기를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전기구석기부터 그 다음에 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까지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전기부터 중기부터 후기까지가 요 12개의 문화층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구석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정한 유적. 그래서 구석기를 확정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골이 거의 온전한 상태 그대로 발굴됐고요. 그렇게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요 아이를 우리가 흥수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흥수아이가 발견된 유적이 바로 이 유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구석기, 구석기 후기의 유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단양 상시 바위그늘 유적. 자, 보통 단양 상시 바위동굴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위동굴 아니고 바위그늘이죠. 당연히 바위그늘 유적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남한 최초의 인골이 발견된 유적이에요. 남한에서 최초로 인골이 발견됐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여기 나오는 유적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유적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유적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연천전국리 유적과 그 다음에 공주석장 유적은 이제 전기구석기라는 거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2번 갑시다. 다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역은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 특히 구석기 시대를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이거는 구석기 전기의 유적이에요. 자, 그래서 구석기 전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사용하니까, 자, 보통 뭐 만능석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다른 말로 방추차라고 하기도 해요. 방추차. 보통 이렇게 고고학적 용어를 한자어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한글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가끔 시험에 이렇게 한글 용어랑 한자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가락바퀴라고 나와주면 참 고맙겠지만 가락바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추차로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은 서울시 시험이 조금 이런 한자어의 고고학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좀 많이 사용하죠. 자, 어쨌든 가락바퀴, 그래서 방추차. 방추차는 뭐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라고 하는 건 실을 뽑는 도구. 말하자면 서무질 같은 걸 엮어가지고 실을 길게 만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원시 수공업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니까 원시 수공업. 자, 그래서 그물이나 아니면은 뭐 옷이나 이런 걸 제작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을 만드는, 실을 길게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바로 가락바퀴.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부터 봅시다. 자, 반달돌칼과 함께 농경의 발전을 보여준다. 자, 일단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청동기 시대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농기구인데 어디다 쓰는 거냐? 추수용 농기구죠. 그래서 반달돌칼은 추수용 농기구. 자, 일단 청동기 시대에 청동제로는 농기구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간석기 농기구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석기 농기구가 바로 반달돌칼이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집게와 더불어 전기구석기를 대표하는 석기이다. 자, 구석기 전기.
자, 우리가 이제 전기구석기,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기를 나눌 수가 있고, 자,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석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는 워낙 기니까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까지, 10만 년에서 4만 년까지, 4만 년에서 1만 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안 쓰는 건 그걸 외울 필요가 별로 없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시험에 꼭 10만 년 전까지는 뭐 무슨 구석기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구석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해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석기로는 금방 우리 나왔던 주먹도끼 같은 게 있죠. 좀 전에 거기 보시면 집게,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능석기처럼 사용되는 석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용도별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개를 두고 뭐 농기구 따로, 조리용 따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글개나 밀개 같은 경우는 조리용이고, 그 다음에 집게, 찌르개, 팔매돌 같은 경우는 사냥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기개나 뚜루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용도별로 사용하고, 몸돌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좀 큰 돌덩이에서 작은 돌덩이를 잘라서 쓰겠죠. 몸돌에서 격지를 잘라서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후기구석기로 넘어가면 쐐기 같은 것을 두고 뭔가 좀 도구를 이용해서 정교해진 거죠. 쐐기라고 하는 건 나무 못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쐐기를 대고, 자, 돌날 격지. 좀 더 정교한, 격지보다 조금 더 작고 정교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쐐기를 대고 돌날 격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뭐 우리 조금 이따가 나올 쓴배, 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시기 나누는 거, 시험에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몸돌을 가지고 격지를 잘라 쓰는 시기가 언제냐? 아니면 쐐기를 대고 잘라 쓰는 시대가 언제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쓴배, 찌르개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 후기구나 라는 것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은 알아둬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2번 맞는 설명이죠. 뭐 구석기 시대에. 자, 그 다음에 3번 토기를 만들어서, 자, 토기를 만들 때 이용되었다. 토기를 만들 때 이용되었다. 자, 일단 문제로 나왔으니까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토기가 뭐죠? 빗살무늬 토기 시대,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후기 신석기, 그 다음에 그 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가장 일반적인 토기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를 쓰기 전에는 뭘 썼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민무늬, 그 다음에 덧무늬, 그 다음에 눌러찍기문 토기. 자, 이른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이전에 사용된 토기고, 자, 그 다음에 후기 신석기로 넘어가면 가장 일반적인 빗살무늬 토기를 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앞부분, 그 다음 뒷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토기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락바퀴는 아까 실 뽑는 도구라고 했고 원시수공업과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실 뽑는 도구, 주술적인 용도 아니죠. 주술적인 용도로 쓰려면 뭐 조각품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신석기 시대 다산을 상징하는 뭐 여자 조각품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다.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이제 좀 빨리 나갈까요? 너무 쉬워서? 선사시대잖아. 왜 이래? 아직 우리 고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선사시대는 쉽잖아. 조금 빨리 나갑시다. 자,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쓴배 찌르개 아까 어느 시대라고 했냐면 후기 구석기, 구석기 후기. 자, 쓴배 찌르개 후기 구석기. 그 다음에 벼농사를 시작했다. 자, 벼농사를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봅시다. 붉은 간토기. 자, 붉은 간토기 어느 시대 거?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검은 간토기는 철기.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 붉은 간토기, 청동기. 자,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한 시대는 청동기. 자, 그리고 토기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석기 시대에서 이제 구석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토기는 어떤 게 사용됐는지. 덧띠새김문 토기, 이름민무늬 토기, 미송이식 토기, 붉은 간토기, 우리 금방 나왔던 붉은 간토기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달 돌칼, 청동기, 추수용 농기구.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문 토기, 우리 좀 전에 했었죠. 눌러찍기 문 토기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금방 나왔었죠? 신석기 시대. 자, 그러므로 청동기, 청동기, 신석기, 신석기.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3번. 4번.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이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자, 또 나온 김에 청동기 토기 한번 제가 금방 얘기는 했었지만 살펴봅시다. 청동기 시대에 자, 덧띠 새김문 토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덧띠 새김문 토기는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토기, 덧띠 새김문 토기가 있었고, 가장 일반적으로 민무늬 토기, 무늬 없는 토기. 자, 그 다음에 미송이식 토기. 미송이식 토기는 여러분이 생긴 모습이 떠올라야 되겠죠. 미송이식 토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목이 있고 안으로 점점 오므라들고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손잡이가 달려있고 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미송이식 토기. 그리고 미송이식 토기는 미송리에서만 나와요. 미송리는 의주 미송리예요. 그러니까 북부지방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나왔던 붉은 간토기.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 안 들어본 토기가 하나 있네요. 뭐 있죠? 팽이형 토기. 자, 팽이형 토기나 그 다음에 뭐 송곡리형 토기나 이런 토기들이 언급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부 다 이거는 뭐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무늬 토기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팽이형 토기든 그 다음에 뭐 송곡리형 토기든 간에 전부 다 민무늬 토기의 일부다,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자, 비파형 동검이 철기의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철기의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런 거를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독자적으로 청동기가 더 예뻐지기 시작한 시기가 철기고, 요 독자적인 청동기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게 금방 나왔던 세형 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이라든가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 틀인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를 철기에 쓰긴 썼단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런 청동기를 철기 시대에는 어디다 썼냐? 의례용으로 썼죠. 의례용, 의식용, 즉 제사용으로 썼다. 제사용, 제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2번 맞고요. 3번,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와 사회 분화가 나타났다. 빈부격차, 그 다음에 또 계급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져요.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자, 5번 갑시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표제음주 동국사략에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자, 5번에 1번에 표제음주 동국사략. 자, 16세기 중엽에 조선 중기죠. 그러니까 유희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16세기 중엽에 유희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여러분, 동국통감이란 책 기억나요? 동국통감 성종 때 완성된 이 동국통감을 축약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동국통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 거죠? 범위가? 일단 최초의 통사였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랬죠. 그 당시 끝까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쓴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쓴 거예요. 자,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쓴 책이다. 자, 그러므로 단군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유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자, 여러분 중심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중심지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요령지방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고,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계기는 알죠, 여러분? 네, 진계의 침입. 연나라, 연해 장수 진계의 침입 때문이다. 그래서 요령지방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죠. 자, 요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발전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자, 일단 강력한 왕이 등장한 건 BC 3세기경쯤에. 자, 그리고 이때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건 부왕, 준왕. 특히 부왕과 준왕은 부자 관계였죠. 그래서 왕위를 넘겨줬구나, 계승했구나, 부자 상속 이루어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왕위의 부자 상속이라고 해서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그냥 강력한 왕권일 뿐이지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박사 뭐 이런 관직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자, 4번. 요서지방을 경계로 대립했던 연나라의 이딴 공격으로 멸망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계기는 누가 쳐들어와서? 중국 한나라의 침입이고요. 특히 한무제가 쳐들어왔고, 우리가 약 1년간 잘 버텼으나 결국에는 지도층의 분열로 왕이 살해되고 뭐 망명을 하고 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결국에는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한 거지 연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연나라가 앞에 쳐들어오긴 했죠. 연나라 진계의 침입. 그래서 BC 3세기를 전후한 시대, BC 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연나라가 쳐들어오긴 했지만 이거는 중심지 이동의 계기가 된 거고, 여기서 멸망은 한무제가 쳐들어온 거죠. 정답은 4번. 자, 6번 봅시다. 다음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탐이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자, 다음 신화에 대한 설명. 일단 단군 설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군 설화가 최초로 기록된 서적이 표시가 돼 있죠. 삼국유사. 그래서 삼국유사에 단군 설화가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단군 설화가 기록된 서적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단군 설화가 기록된 서적이 일단 맨 처음에 최초 기록은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최초로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 시주, 동국여지, 승남.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요 지금 순서대로 삼국유사, 충렬왕 처음에, 그 다음에 충렬왕이는 하지만 몇 년 뒤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시리즈는 이제 세종에서 단종으로 넘어갈 때쯤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응제시주는 세조 때, 그 다음에 성종 때. 그래서 지금 쫙 순서대로, 뭐 순서대로 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본 거죠 뭐. 자, 그러면 단군 설화 기록 체크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최초.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단군 설화가,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자,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다. 자, 위서, 위략, 위략. 그 다음에 고기. 자, 요런 이제 중국 측 서적들인데 이런 서적을 인용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서. 그러니까 중국 측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중국 측의 책이에요. 중국의 책들인데 이 중국의 책들을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뭔가 단군에 관한 얘기가 적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두 번째, 고조선이 중국의 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 들어봤지? 네, 없는 내용이죠. 네, 정답은 2번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생판 처음 들었지? 없는 거야. 정답은 2번이죠.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 듣는 거잖아요, 우리. 자, 그 다음에 3번. 단군이 중국의 요가 제위하던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요는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시대가 중국에서 가장 태평한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요임금을 말하는 거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제 삼국유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국유사에서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여고동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요임금과 같은 시대, 그런 뜻이에요. 요임금과 같은 시대. 원래는 이 고자를 요자로 썼어야 해요. 여요동시가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할 때 왕의 이름이 요였어요. 원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왕이랑 같은 글자 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왕은 이름을 한 글자로, 보통 왜 우리 조선시대 왕들 이름 한 글자죠? 왜 한 글자냐면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그 글자를 쓸 수 없게, 왕의 재위 기간에는 그 글자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이름이나 이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만약 이름이 두 글자로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백성들이 써야 되는 한자가 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이름은 다 한 글자로 하는 거고, 왕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데나 쓰거나 아니면 이름에 붙이거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랑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요동시라고 해야 돼요. 요임금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요였어요. 왕 이름이.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비슷한 한자를 쓰자. 그래서 이 요자랑 가장 좀 비슷한 발음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게 고자였어요.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게 요임금이랑 같은 시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게 어디 적혀 있냐면 삼국유사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나오는 3번. 단군이 중국의 요임금이 제위하던 시기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맞는 설명이구나. 우리는 이 문장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 자, 당연히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죠. 그래서 인간을 다스렸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 제나라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자, 정답 2번 찾으시면 되고요. 7번 볼까요? 자, 고대 시기에 다음과 같은 풍습을 지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춘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조계혼. 자, 그 다음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무천. 10월 무천이 있어. 자, 그 다음에 호랑이를 섬긴다. 그래서 호신, 말하자면은 범신이죠. 네, 범, 호랑이니까. 그래서 범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어디? 동해구나. 동해는 강원도 동해안 쪽에,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요. 자, 동해 같은 경우는 발전이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연맹왕국이 아니라 군장국가 형태에 머물고 있다. 발전이 늦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군장국가 형태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군장의 명칭이 뭐냐? 읍군이나 삼노 또는 뭐 후읍군 삼노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군장이 다스리니까 당연히 뭐는 없을까요? 왕은 없겠죠. 왕은 없고 군장이 다스린다. 가장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금방 나와 있던 조계혼하고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 거, 책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계혼과 책화 같은 경우는 씨족사회 풍습이 남아있는 거죠. 씨족사회의 유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천행사 10월 무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철자형 집터와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가 이 동해의 집터에 해당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자,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갑에 있어 사형에 처했으며 서옥제의 풍습이 있었다. 자, 서옥제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어디? 고구려. 자,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라였으나 풍속이 달랐으며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자, 민며느리제 있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옥저. 부여족이면서 민며느리제였었던 나라는 옥저. 자,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그리고 왕까지 해서 오부족 연맹체인 거죠. 그리고 대사자 사자에 이런 관직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여에 관한 설명. 자, 리을,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는 조랑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 자, 그래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 리을이 동해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에서 소와 말 등으로 배상한다. 그래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자, 동해에 관한 내용만 골라라. 리을, 미음 찾으시면 되겠죠? 4번. 자, 8번. 가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가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토에서 1000리쯤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은 약수가 있다. 사방 2000리가 되며 호수는 8만이다. 자, 그러면 남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동쪽에는 음루가 있고 서쪽에는 선비족과 맞닿아 있다. 자, 그럼 이건 어느 나라에 관한 설명? 부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부여. 자, 그러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봅시다. 1번.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관리가 있었다. 자,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오부족 연맹체, 연맹국가인데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개의 부족의 부족장이 왕,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고요. 거꾸로 썼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그리고 특히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따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죠. 이런 걸 사출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물론 힘이 세긴 하지만 만약에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지거나 하면 왕에게 책임을 물기도 하죠. 그래서 왕을 쫓아내거나 죽여야 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부족 연맹체에서는 왕권이 미약한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왕 밑에도 대사자 사자의 관직이 있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밑에도 대사자 사자의 관직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도 왕권이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여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봅시다. 소도라는 벼르배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소도라고 하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이 있었죠. 어느 나라? 사만에 관한 설명이고. 자, 3번.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와 말 등으로 배상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책화는 동해. 어린 신부를 맞이하여 장성하면 아내로 삼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 이 민며느리 제도는 결혼 마지막쯤 가면 여자 집에 돈을 보내죠. 남자 집에서.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 관한 설명? 옥저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러므로 부여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정답은 1번. 자, 9번 봅시다. 자, 이제 고대로 넘어가서 9번. 자, 고대의 정치 볼까요? 자,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유주 자사 관구검이 쳐들어와서 환도성을 함락하자 왕은 옥저 쪽으로 도망쳤다. 자, 고구려가 위기를 겪었던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예요? 관구검이 쳐들어왔네. 자, 이거는 위나라 관구검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위나라 관구검에 침입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 때인가요? 동천왕. 자, 그리고 동천왕은 몇 세기인지까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죠? 몇 세기? 3세기 동천왕.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 위기를 겪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고구려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해 차지하고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전에 동천왕 때 공격했다가 다시 위나라에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낭랑을 축출하게 되죠. 자, 낭랑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자, 한 9년의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거죠. 이거는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4세기 초반의 미천왕 때. 자, 그 다음에 디귿. 모용황이 중국 고구려를 침략하여 궁시를 불사르고 5만여 명의 포로를 붙잡아 갔다. 자, 모용황은 전연. 그래서 전연의 침입이고. 자, 이 전연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요. 그 다음에 왕족의 성씨가 이제 왕의 이름이 모용황이죠. 자, 그래서 선비족의 침입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용씨의 이 성씨가 모용이거든요. 이름이 황인 거고 지금 이때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는 또 모용씨의 침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처럼 모용황의 침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연의 침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아 이게 어느 왕이구나. 자, 전연의 침입 그리고 이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시기는 고구려가 약해져서 백제도 쳐들어오죠. 백제 근초고왕이 쳐들어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침입을 받았다. 언제? 어느 왕 때예요? 고국원 왕 때. 자, 그러면 고국원왕 4세기 맞는데 4세기 한 중후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고구려가 후현을 공격하여 요동으로 진출하고 동쪽으로는 숙신, 비려, 동부여를 다 무찔러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요동 지역까지 진출했다. 어느 왕이에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래서 북쪽으로 만주라든가 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죠. 차지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초까지예요. 지금 제가 그냥 4세기라고 하지 않고 4세기도 미천왕은 4세기 초, 고국원왕은 한 중반,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은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순서를 물어볼 때는 요거 구별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4세기 미천왕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기별로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죠. 정답은 1번. 자, 10번. 다음 자료의 시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고려대왕 상황공과 신라 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며 수천하기 위해 동으로. 자, 동으로 왔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이 매금에게 옷을 내려주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신라 매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신라 매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이 매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매금, 자, 매금을, 신라 매금을 또 동이 매금이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왕인데 왕을 약간 좀 낮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좀 낮춰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매금이라고 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보다 좀 높아 라는 걸 은연중에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 당시에 고구려는 이미 한강유역까지 장악한 다음에 지금 이 비석을 세운 건데 요렇게 표현되고 있는 비석이 뭐냐? 자, 중원고구려비 되겠죠.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장수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장수왕이 본인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고요. 자, 여기 나오는 요 지금 문장들 이 중원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해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매금, 동이 매금, 이 중원고구려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른 부분은 해석이 안 돼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아하 이게 중원고구려비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원고구려비는 중원에 세웠어요. 그럼 중원은 어디냐? 충주. 자, 그래서 충주. 자, 그러면 이 중원고구려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쭉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영토를 넓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최대 영토는 아니에요. 하지만 장수왕이 또 한껏 한강 아래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자, 그럼 이 당시에 국경선은 어디였냐?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남양만, 중령에서 남양만까지가 고구려 국경선이죠. 한강 아래쪽까지 내려간 국경선이 중령에서 남양만까지구나 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골라라. 자, 그럼 장수왕 찾으란 얘기죠 뭐. 그래서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장수왕이구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갑시다. 중국 남북조, 중국에서는 남북조가 대립하고 있었다. 자, 남북조,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존재하는 시기를 남북조인데 여러분 남조와 북조가 나라 이름 아닌 건 알죠? 나라 이름 아니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조에는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조에는 송이란 나라가 있었고 송이란 나라는 중국에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의 송나라 아니고 그 전에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송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북조 시대. 자, 그냥
장수왕이 있었을 때는 남북조시대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5세기쯤이면 남북조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남북조시대구나. 자, 중국은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제일 세지. 그래서 고구려가 힘을 더 과시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기역, 막고, 니은.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추진했다. 자, 남하정책이면 당연히 장수왕. 그래서 한강 아래쪽까지 내려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기역과 디은이 장수왕. 자, 그럼 디귿 봅시다. 자, 백제는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자, 백제는 수도를 사비로 옮겼는데 장수왕 때문에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한성을 점령해서 웅진으로 옮기죠. 그러면 웅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비로 옮긴 건 6세기 성왕 때 5세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으니까. 자, 그다음에 리을. 신라는 왕호를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자, 왕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는 건 그전에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다가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왕은 지증왕, 6세기 초 지증왕. 그래서 6세기 초 지증왕이죠. 자, 그러면은 요 비석이 있었을 시기, 요 시기 장수왕 때의 시기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기역과 니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번. 자, 보기에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자,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 현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이라는 소년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 지방 영의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 가운데 고구려가 중국 토지를 침탈했다는 자고들이 들어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이 그것을 칼과 도끼로 쪼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가를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탁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닳아 없어지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석회로 떼어 발랐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인식할 수 없었던 자구가 도리어 생겨나 참된 사실을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채호예요. 신채호가 지금 이 비석을 보러 중국 만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중국 만주에서 발견된 고구려 비석은 뭐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석은 뭔가요?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광개토 대왕 릉비는 장수왕 때 건립되죠. 5세기 초에 장수왕 때. 자, 그래서 이 비는 여러분이 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이 비석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비석을 건립할 때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야 아니면 이 비석의 주인공이야,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한 왕은 장수왕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금방 어디 있다고 얘기했냐면 만주 집안현에 있죠. 만주 집안현에 있어요. 그래서 1875년에 발굴됐으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죠. 국권 피탈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일제시대가 되기도 전에, 강화도 조약도 체결되기 전에 그때 발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 릉비의 자, 내용 1775자 정도가 해석이 되는데 이 비석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1부는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왕의 가계에 대해서, 왕의 뭐 계보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 비석을 세우게 된 어떤 배경 같은 서문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고구려 건국 설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기록이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예요. 자, 그다음에 2부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 광개토 대왕의 업적, 예를 들면 뭐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업적들이 시기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묘를 지키는 수묘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많이 싸웠다고 했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막 무덤 파가고 그랬다고 얘기했었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막 미천안 같은 경우도 무덤을 파여서 무덤을 파갔죠. 그래서 그 안에서 중국 애들이 유골을 막 뺏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묘인이라고 하는 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 한 명이 아니고요. 내가 A라는 마을을 점령을 하죠. 그럼 여기에 뭐 한 300가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300가구 사는 이 마을 전체가 수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뭐 마을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묘인이고, 요 수묘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고구려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뭐 비석의 크기 이런 건 말 안 해도 되겠죠. 6.4m 정도 되니까 2층 건물 높이 정도 되고, 지금은 고구려가 아니죠. 중국이 잘 보존하고 있다. 얘기했었죠, 전에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대해서 봅시다. 1번부터 볼까요? 자, 북연 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었다. 여기서 북위, 그 다음에 송, 아까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진 시기가 무슨 시대라고 했죠? 남북국 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고 나오면 일단 어느 왕 때라고 우리 기억하면 된다. 그쵸, 장수왕. 이거 장수왕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야. 이렇게 북위가 북조 중에 하나. 알겠죠, 여러분? 북조 중에 한 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가 남조, 이 시대의 남조 중에 하나. 그럼 이렇게 남북조로 나눠진 시대는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 5세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 장수왕 이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북연의 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막 갈등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북연의 왕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고구려로 망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막 중국 나라들과 갈등이 빚어졌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게 5세기, 말하자면 이제 장수왕 이후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래서 장수왕. 이 비석이 세워진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장수왕 찾으면 되죠? 답은 1번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볼까요? 거란족 비려의 세계 부락을 격파하고 소, 말, 양 등을 노획하였다. 비려, 숙신, 동부여 뭐 이런 지역들을 점령했다. 그럼 어느 왕이에요? 요게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이게 광개토대왕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교도 유입되었다. 자, 도교가 유입된 건 어느 왕? 영유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영유왕. 자, 그 다음에 이문진에게 명해서 유기를 신집 5권으로 정리했다. 자, 역사책을 편찬한 왕이 누구? 영양왕이죠. 자, 그래서 영유왕이나 영양왕 다 7세기. 영유왕 같은 경우는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그다음 영유왕 같은 경우는 7세기. 그래서 여기는 6세기 말, 7세기. 광개토대왕은 뭐 4말. 그다음에 5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 1번. 자, 12번까지 봅시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의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자, 평양성을 공격했으니까 가는 백제의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고요. 자, 그럼 이 평양성을 지키다가 싸우다가 왕이 전사하기도 하죠. 그럼 이때 왕은 누구예요? 고국 원왕이 전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자,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백제 최대 영토를 확보한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4세기 후반이죠, 뭐. 요때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9월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이사부에게 명해서 토벌케 하였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사다함이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전단문에 들어가 흰 깃발을 세우니 성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자, 왕 나오고 이사부 나오고 사다함 나오고 가야 나오죠. 자, 그러면 가야 중에 하나가 멸망을 한 거고 가야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해져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는데, 자, 그러면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멸망당한 가야는 무슨 가야? 대가야죠. 그래서 대가야 정복. 대가야를 멸망시킨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몇 세기? 6세기겠죠. 진흥왕이니까. 그래서 요때쯤. 자, 우리는 그냥 왕만 알면 돼요. 제가 사실 연도를 썼지만 그냥 우리 왕만 알면 되죠. 자, 여기는 근초고왕이고 신라 진흥왕이고, 근초고왕은 4세기 중반, 진흥왕 같은 경우는 6세기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요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부터 볼까요?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자,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요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광개토대왕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4세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기로 따지면 딱 요때. 요게 그러면 언제냐? 5세기 초. 그래서 4세기와 6세기 사이니까 5세기 찾으라는 거잖아요. 예, 딱 들어가네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차지했다. 자,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다. 자, 백제는 이때 어느 왕 때? 의자왕. 신라는 어느 왕 때? 신라는 선덕여왕 때. 신라는 선덕여왕 때. 자, 그래서 의자왕이 신라의 선덕여왕 공격한 거잖아요. 신라를. 이게 이제 7세기. 자, 그러므로 나 이후가 되겠죠? 자, 신라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 건원 연호를 사용한 건 신라 어느 왕? 버풍왕. 자, 신라 버풍왕이면은 진흥왕 전이죠? 6세기는 6세기인데 진흥왕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디귿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고구려가 동쪽으로 진출하여 동옥저를 정복하였다. 자, 옥저 정복 언제? 태조왕. 자, 태조왕이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죠. 자, 그래서 아니고. 자, 이 중에서 가나 시기에 들어갈 걸 찾아라. 기역과 디귿 찾으시면 되죠? 정답 2번. 자, 그래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